자, 이번에 이제 5단원 외계 행성계와 외계 생명체 탐사 한번 같이 수업을 해보도록 합시다. 자, 일단은 외계 행성은, 외계라고 하는 건 이제 태양계 바깥쪽을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태양이 아닌 다른 별, 즉 태양 같은 항성 주위를 공전하고 있는 행성을 외계 행성이라고 하고, 끊임없이 뭐 나사든 전 세계에 있는 여러 나라에서 천문학자들이 외계 행성을 찾으려고 하고, 또 외계 행성에 또 생명체들이 있는지를 밝혀내려고 계속 꾸준하게 연구를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 외계 행성계는 결국에는 태양계 밖에 존재해서 별 주위를 공전하는 행성들의 계, 그러니까 결국에는 태양 주위에 있는 8개 행성들이 돌고 있잖아요. 이렇게 외계에서도 항성 주변을 지구를 포함한 태양계의 8개 행성들처럼 돌고 있는 행성계가 있는지를 계속 이제 찾아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찾냐면, 일단은 워낙 멀리 있잖아요, 거리 자체가.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이제 탐사하는 방법은 굉장히 좀 제한적이긴 해요. 즉, 행성은 별에 비해서는, 항성에 비해서는 크기가 작고, 태양에 비해서도 지구가 워낙 작으니까 스스로 빛을 낼 수가 없기 때문에 결국에는 지구도 우주 밖에서 본다라고 하면 태양빛을 반사된 부분을 보는 거기 때문에 매우 어두워요. 그래서 외계 행성을 직접 망원경 같은 경우로 관측을 하는 것은 이제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주로 그 중심에 있는 항성인 별을 이용을 해서 간접적으로 탐사를 해줍니다. 그게 이제 첫 번째가 바로 시선 속도 변화, 즉 도플러 효과라고 하는 거를 이용을 해서 찾아주는데, 즉 중심별하고 행성은 공통 질량 중심 주위를 공전을 한다 그러면서 시선 속도가 변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 이게 무슨 소리냐면은, 실제로 여러분들 이렇게 태양이 있고요, 지구는 워낙 작기 때문에 목성을 기준으로 해서 본다라고 하면은 이 태양하고 목성 사이에는요, 둘의 질량 중심이라고 하는 부분이 존재를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두 개를 뭐 그럴 수는 없지만 아주 간단하게 생각을 해보면은 양팔 저울에 둘을 올려놓게 되면은 평형을 이루는 뭔가의 한 점이 생긴다란 말이에요. 그 부분이 바로 공통 질량 중심에 해당이 되고, 그 공통 질량 중심으로 이 태양도 어떻게 돼요? 그 공통 질량 중심을 돌고, 목성도 이 항성을 공전하고 있지만은 공통 질량 중심을 공전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중심에 있는 행성이든, 항성, 별이든, 그 항성 주위를 돌고 있는 행성이든 간에 둘 다 공통 질량 중심을 기준으로 해서 공전을 하고 있고, 이때 시선 속도가 변한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우리 태양계가 아니라 여기서 관측자가 외계 행성계를 보는 거잖아요. 외계 행성계를 보면은 이 바깥에 있는 행성도 뭐랍니까? 공전을 할 거고, 이 안에 있는 항성도 공전을 할 텐데, 즉 둘은 어차피 공전 방향이 어떻게 돼요? 둘 다 똑같단 말이에요. 어차피 서에서 동, 같은 방향으로 공전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항성이 여기로 갔었을 때는 행성이 이 뒤쪽으로 가고 있었을 때는 항성이 별은 앞으로 올 거고, 이 행성이 이 반대편으로 가서 여기서 다가오고 있을 때는 같은 방향으로 공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 있는 항성, 별은 이 뒤쪽으로 이렇게 가는 것처럼 관측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상대적 위치 관계에 따라서 관측자가 봤었을 때 어떤 경우에는 별이 다가오는 것처럼 관측이 되고, 어떤 경우에는 별이 멀어지는 것처럼 관측이 되는데, 이렇게 관측이 되는 이유는 바로 뭐 때문이다? 공통 질량 중심이라는 거를 중심으로 해서 두 천체가 공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보는 거는 행성이 너무 어두워서 볼 수가 없으니까 중심에 있는 별인 항성을 봐야 되고, 즉 이 행성이 뒤로 멀어지고 있을 때는 같은 공전 방향으로 공전하고 있는 항성, 별은 앞으로 다가오는 것처럼 보일 거고, 여기에서 행성이 다가오고 있었을 때는 우리가 보는 항성, 별은 뒤로 가는 것처럼 보일 거란 말이에요. 이거를 이제 시선 속도라고 하는데, 이 시선 속도가 변하기 때문에 별빛에 도플러 효과라고 하는 게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도플러 효과라고 하는 거는
여기 움직이는 물체에서 파장이 발사가 될 때요. 이 물체가 가까이 다가오고 있는 물체에서 파장이 나오게 되면은 다가오면서 파장 길이가 점점 짧아지고 멀어지고 있는 물체에서 파장이 발사가 되면은 이 파장은 어떻게 되면은 파장이 나한테 다가오면서 점점 길어져요. 그러니까 이제 보통 이거를 이제 가장 알기 쉽게 설명을 하는 게 앰뷸런스가 지나가면서 사이렌 소리가 나잖아요. 사이렌 소리가 나는데 내가 가만히 서 있는 상태에서 앰뷸런스가 다가올 때는 사이렌 소리가 점점 어떻게 되냐면은 높아져요. 그러니까 소리가 높아진다는 소리는 원래 있는 사이렌 소리보다 파장 길이가 짧아져요. 그래서 높아지고 그다음에 내 앞을 지나가서 지나쳐 가면서 만약에 앰뷸런스가 멀어진다라고 하면은 사이렌 소리가 어떻게 되냐면은 높이가 낮아져요. 즉 파장이 길어진다는 소리입니다. 이게 도플러 효과예요. 그래서 이 중심별에서 별빛도 파장에 해당이 되니까 이 별빛의 스펙트럼에서 흡수선이 얘가 정지해 있는 거를 기준으로 했었을 때 파장의 변화가 어떻게 되는지를 관측을 하면, 그러니까 결국엔 이 변화라고 하는 게 본래의 기준 파장보다 어떻게 되는 거냐면은 길어지느냐 아니면은 짧아지느냐, 이 두 가지요. 이 두 가지를 관찰을 해서 이 별이 다가오고 있는 건지 아니면은 멀어지고 있는 건지를 판별해 줍니다. 결국에는 다가오고 멀어지고 있는 시선 속도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거는 결국엔 뭐냐면은 이 항성인 별이 어떤 행성과 공통 질량 중심으로 같이 공전을 하고 있다는 소리고, 따라서 이 시선 속도의 변화가 나타나는 거는 뭐다? 행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판단을 해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보면은 시선 속도 방향으로 속도가 0인 경우랑 0이 아닌 경우랑 두 가지로 나눠 볼 수가 있는데, 자, 보면은 시선 속도 방향, 즉 관측자가 보는 방향, 그러니까 관측자가 관측하는 방향으로 별이 다가오는 경우, 멀어지는 경우는 시선 속도 방향에서 나란한 경우고요. 그 다음에 관측자의 방향하고 이렇게 수직으로 있었을 때는 별빛이 관측자로 다가오거나 멀어지지가 않잖아요. 수평으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얘가, 즉 시선 속도 방향으로 속도가 0이다. 즉 관측자로 별빛이 이동을 하는데 이 관측자로 가는 이 별빛이 진행하는 방향하고 가까워지거나 멀어지는 방향이 아닌 수직 방향으로 만약에 별이 움직이고 있는 경우에는 시선 속도 방향의 속도가 0이다 라고 볼 수가 있어요. 관측자가 있고 행성, 중심 별이 이렇게 움직이든지 요 아래로 움직이는 경우, 즉 별빛의 진행 방향하고 서로 수직인 경우에는 시선 속도 방향이 뭐다? 0이다 라고 얘기를 해주고, 이 경우는 파장이 다가오지도 않고 멀어지지도 않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관측자가 관측을 했었을 때는 파장의 변화 자체가 없어요. 나타나질 않아요. 즉 시선 방향에서의 속도 변화 자체가 나타나지 않을 때는 도플러 효과가 없어요. 그러니까 파장 변화가 나타나지 않아요. 그냥 우리가 보고 있는 가시광선으로 관측을 했었을 때 그냥 보통의 가시광선처럼 관측이 돼요. 근데 만약에 중심별이, 우리가 보는 거는 이 중심에 있는 별빛을 보는 거예요. 행성을 관측을 하는 게 아니라 이 중심별이 뒤로 멀어져요. 별빛이 진행하는 방향하고 반대 방향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 이 앞에 있는 행성은 어떻게 됩니까? 공통질량 중심으로 공전을 했었을 때 관측자 쪽으로 다가오고 있는 거죠. 근데 중심별은 뒤로 멀어지고 있으니까 멀어지고 있는 천체에서 발생하는 빛은 어떻게 되냐면 이 적색편이라고 하는 게 나타나요. 그러니까 원래의 관측되는 파장보다 얘가 파장이 길어지니까 가시광선에서는 적색부터 자색, 그러니까 빨간색부터 보라색까지 빨간색이 파장이 가장 길고, 그다음에는 보라색이 파장이 가장 짧잖아요. 물론 이제 중간에 청색하고 다른 색들도 있겠지만, 근데 전체적으로 파장이 오른쪽, 즉 적색 쪽으로 이동해 가는 형태로 스펙트럼이 관측이 돼요. 즉 중심별이 지구 관측자에서 멀어질 때는 별빛의 파장이 길어지는 도플러 효과가 일어나기 때문에 스펙트럼에서 흡수선이 약간 붉은색 쪽으로 이동하는
적색 편의가 나타나게 됩니다. 여기서 흡수선은 별의 대기를 통과해서 온 흡수선을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요 앞을 지날 때도 마찬가지로 시선 속도가 0이기 때문에 파장 변화가 없고, 이번에는 중심 별이 시선 방향으로 다가와요. 그렇다는 소리는 공통 질량 중심으로 공전하고 있는 행성은 뒤로 멀어지고 있는 경우예요. 계속 강조하지만 우리가 보는 건 별빛이에요. 행성을 관측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행성이 멀어지고 있을 때는 중심 별이 지구 관측자로 다가올 거고, 행성이 가까이 다가오고 있을 때는 어떻게 돼요? 중심 별이 지구 관측자로부터 멀어질 거란 말이에요. 따라서 다가오게 되면은 이번에는 도플러 효과 때문에 파장이 짧아집니다. 짧아지니까 짧아지는 어느 쪽으로? 청색 쪽으로 약간 스펙트럼이 이동을 하게 돼요. 그래서 중심 별이 지구 관측자에 가까워질 때는 별빛의 파장이 짧아지는 도플러 효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흡수선이 청색 쪽으로 치우치는 현상이 벌어지게 돼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즉 외계 별 항성이 멀어질 때는 이 경우에는 적색 편의가 나타나고요. 그 다음에는 외계 별이 똑같아요. 항성이 가까워질 때는 뭐가 나타나냐면은 청색 편의가 나타나게 돼요. 원래의 기준 파장보다 관측되는 파장이 조금 길어지는 거를 적색 편의, 그다음에 원래 관측되는 파장보다 파장이 짧게 관측되는 거를 청색 편이다 라고 불러주고, 이거는 도플러 효과로 설명을 해줄 수가 있게 돼요. 자, 그래서 특징은 일단 행성의 질량이 크면 클수록 별의 움직임이 커요. 즉 행성의 질량이 클수록 별의 움직임이 크다란 소리는, 이거는 왜 그러냐면 공통 질량 중심이 즉 별의 바깥쪽에 존재할 수 있는 확률이 커져요. 그러니까 아까도 양팔 저울 시소에서 평형을 이루는 받침점이 공통 질량 중심에 해당이 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렇게 별이 있고 아주 작은 행성이 있으면 둘의 공통 질량 중심은 어디 들어있냐면 요 항성 별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태양하고 지구의 공통 질량 중심은 태양 안쪽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 태양 안쪽에 있는 점을 중심으로 되게 좁게 움직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태양이 움직인다고 하더라도 굉장히 적게 움직이니까 편의량이 크지가 않아요. 속도 변화가 크지가 않다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태양계에 있는 모든 행성 중에서 태양하고 행성 사이의 공통 질량 중심이 태양의 바깥쪽에 있는 거는 목성이 유일해요. 그러니까 목성은 태양 바깥쪽에 있기 때문에 만약에 외계에서 태양계를 본다라고 하면은 시선 속도 변화를 좀 더 크고 명확하게 볼 수 있는 거는 목성을 기준으로 해서 태양을 본다라고 하면은 시선 속도 변화가 좀 크게 나타날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행성의 질량이 크면 클수록 받침점이 어디로 갑니까? 이 오른쪽으로 이동할 수 있는 여지가 커지게 되니까, 특히나 공통 질량 중심이 요 항성의 바깥쪽에 존재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니까, 또는 바깥쪽에 존재하진 않더라도 행성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치우칠 확률이 높아지면은 이 중심에 있는 별의 움직임 폭이 커지니까 속도 변화가 커질 수 있다란 말이에요. 그래서 일단은 행성의 질량이 클수록, 항성이 아니에요. 행성의 질량이 클수록 별의 움직임이 크기 때문에 결국에는 별의 움직임이 커서 시선 속도의 변화가 커지고, 시선 속도의 변화가 커지고, 그래서 도플러 효과도 크게 나타나서 탐사에 효과적이에요. 그래서 얘가 얼마나 편의가 되느냐를 보면서 공통 질량 중심을 측정을 해서 행성의 질량이 대략 얼마 정도 될 건지에 대한 예측을 해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일단은 한계가, 이게 되게 중요한데, 행성의 공전 궤도면이 관측자의 시선 방향하고 수직일 때에는 관측이 안 돼요. 도플러 효과가 안 나타나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소리냐면,
그러니까 여기서 관측자가 이렇게 봤었을 때 관측자의 행성, 우리 지구에서 어떤 외계 행성을 봤었을 때 중심에 어떤 항성인 별이 있을 거고, 여기를 행성이 이렇게 관측자의 시선 방향하고 평행하게 나란하게 움직여야, 그러니까 행성이 멀어질 때는 별이 다가올 거고, 그 다음에는 행성이 다가올 때는 별이 멀어질 거란 말이에요. 근데 만약 이렇게 안 움직이고 이렇게 움직이고 있다라고 하면은 별이 앞으로 다가오거나 멀어지거나 하지가 않고 위아래로만 움직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가 공정 궤도면이 관측자의 시선 방향하고 수직으로 만약에 이렇게 매치가 돼 있다라고 하면은 도플러 효과가 일어나질 않기 때문에 관측이 불가능해요. 그래서 저렇게 공정 궤도가 관측자의 시선 방향하고 나란한 경우하고 수직인 경우하고 여러 가지 경우가 있을 텐데, 약간 비스듬해도 관측은 가능하지만 수직인 경우에는 아예 관측이 불가능하다란 말이에요. 뒤에 나오는 식현상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 경우는 관측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행성의 질량이 너무 작거나 또는 행성이 중심별에서 너무 멀리 떨어져 있어 버리면 중심별이 이동하는 속도가 작아요. 그러니까 중심별이 이동하는 속도가 작다란 소리는 공전하는 공정 궤도 폭도 작아져 버리고, 이렇게 되면은 시선 속도 변화 자체가 크지가 않기 때문에 따라서 어떻게 되는 거다? 예, 관측이 잘 안 됩니다. 따라서 지구처럼 작은 행성은 발견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아주 큰 행성 정도만 가능하다. 목성처럼 아주 질량이 큰 행성은 시선 속도 변화를 통해서 저 외계 별이 있구나라고 관측을 할 수가 있지만, 지구나 수성, 금성처럼 작은 천체를 기준으로 해서 시선 속도 변화를 관측을 하기는 어떻다? 쉽지는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 똑같은 개념을 적용을 해서 식현상이라고 하는 거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식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게 뭐 일식 또는 월식처럼 안에 있는 천체가 어떻게 돼요? 달이 태양을 가리는 게 일식이고, 그다음에 지구 그림자 안에 달이 들어가서 달이 안 보이는 게 월식에 해당이 되잖아요. 이제 그런 것처럼 어떤 앞에 있는 외부 행성이 별을 일부 가려버리는 현상, 일직선으로 놓여가지고 이거를 식이라고 얘기를 해주는데요. 즉, 중심별 주위를 공전하는 행성이 중심별 앞을 통과하면은 어쨌든 앞을 가려버리니까 그 가리는 면적만큼 별빛의 밝기, 광도가 줄어든단 말이에요. 즉, 식현상이 일어나서, 식현상은 결국에는 가리는 현상이 일어나서 별의 밝기, 즉 광도가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중심별의 밝기가 얼마나 변하는지를 관측을 해서 앞에 외계 행성이 공전을 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거를 밝혀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런데 얘는 딱 여기 앞을 지나는 요 순간을 포착을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가려지기 시작을 해서, 가려지면은 여기 뭐예요? 행성의 뭐만큼, 단 면적만큼 별을 가려지게 되니까 이만큼 어떻게 돼요? 어두워지겠죠. 그러니까 요게 밝기 감소량에 해당이 될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요 단면을 지나가고 다시 가려지는 또 순간이 오게 될 텐데, 이 처음에 가려진 순간하고 나중에 가려지는 순간하고 요 차이가 뭐가 되는 거예요? 행성의 공전 주기죠. 왜? 그 자리로 다시 한 바퀴 돌아서 오게 된 거니까. 그래서 행성이 중심별을 가리지 않을 때는 별의 밝기가 당연히 최대, 평소 밝기고, 일부가 중심별을 가려버리면은 가리는 행성이 별보다 어떻기 때문에? 어둡기 때문에 별의 밝기가 어떻게 돼요? 줄어들게 돼요. 행성 전체가 중심별의 일부를 가려버리면 별의 밝기가 어떻게 됩니까? 최소화되는 여기 3번 지점에 해당이 되는 거겠죠. 그리고 여기서는요, 별의 이 가려지는 행성의 반지름이 클수록 밝기 변화가 당연히 어떻게 되겠어요? 큽니다. 당연히 큰 행성이 가리면 어떻게 돼요? 더 많이 가려지겠죠. 그렇죠? 그래서 행성의 반지름이 크면 클수록 별의 밝기가 크게 감소하기 때문에 탐사에 효과적이에요. 그래서 참고로 반지름이
n배가 돼버리면 면적은 n제곱배가 되잖아요. 파이 r 제곱에 해당이 되는 거니까. 그래서 반지름이 n배가 되면 면적이 n제곱배가 되니까 밝기 감소량도 어떻게 돼요? 밝기 감소량도 n제곱배가 된다라는 거겠죠. 그렇죠? 그래서 중심별의 밝기가 감소하는 시간 또는 밝기 변화량을 측정을 해서 반지름이 얼마나 될 거냐. 그러니까 행성을 하나만 가지진 않을 거 아니에요. 여러 개의 행성을 거느리고 있는 외계 행성계라고 하면은 앞에 별들이 지나가면서 밝기 감소량을 보고서 앞에 있는 행성보다 또 두 번째 가리는 행성 또는 세 번째 가리는 행성의 반지름이 대략 얼마나 클 건지를 추정을 해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행성이 공전하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중심별의 밝기 변화가 나타나죠. 그렇죠? 그리고 이 주기를 측정을 해서 행성의 공전 주기도 측정이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행성 대기를 통과를 해서 오기 때문에 그렇죠. 별빛이 앞에 있는 행성 대기를 통과해서 오기 때문에 이 통과한 별빛을 분석을 해서 행성의 대기 성분을 알 수 있다. 즉 흡수 스펙트럼을 분석을 하면 가능하겠죠. 흡수 스펙트럼을 분석을 해주면 알 수가 있을 거고, 그 대신에 한계점은요. 얘도 마찬가지로 행성의 공전 궤도면이 관측자의 시선 방향하고 식현상이 일어날 정도로 나란해야 돼요. 그러니까 아까랑 똑같아요. 여러분들이 관측자라고 생각을 하면은 요게 중심 별이에요. 그럼 이 별의 밝기가 변하려면은 여기 요 앞을 이렇게 지나가야 되는 거죠. 그래야 여기 별을 행성이 가릴 수가 있으니까. 그지? 여러분들이 근데 만약에 이게 이렇게 지나가고 있으면 안 가려지잖아요. 여러분들이 봤었을 때는, 관측자가 봤었을 때는. 그러니까 아까 도플러 효과처럼 관측자의 시선 방향하고 공전 궤도가 어떤 경우에만 나란한 경우에만 정확하게 일직선이 돼야 식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나란한 경우에만 관측이 가능하고, 이렇게 수직인 경우에는 식현상 자체가 일어날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식현상으로 관측을 해 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수직인 경우 안 되는 게 두 가지인 거죠. 아까 나왔던 뭐예요? 시선 속도 변화, 즉 편의량을 보는 거하고, 이게 두 번째 식현상을 보는 경우 같은 경우에는 뭘로? 공전 궤도 방향하고, 만약에 관측자의 시선 방향이 수직인 경우에는 관측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나란한 경우에만 이용을 할 수가 있고, 별끼리 서로 식현상을 일으키는 것하고 구분하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별이요 다 같은 거리에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보려는 별이 여기 있는데 이 앞에 있는 별이 이 앞을 또 이게 딱 가릴 수가 있다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 별까지 거리가 정확하게 여기 앞에 있는 행성이 가린 건지 이 앞을 지나고 있는 별이 가린 건지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구분을 명확히 해주려면은 여기에 이게 공전 주기를 가질 테니까 주기적으로 가리는구나를 만약에 본다라고 하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행성이구나라고 했지만 한번 가리고 가버렸으면 그냥 별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구분하기가 힘들어요. 근데 이게 외계 행성이라 실제로 이 앞을 한 바퀴 돌아오는데도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릴 수 있다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꾸준히 오랫동안 관측을 해야지 알 수가 있겠죠. 관측 기술이 많이 발달을 했다라고 하더라도 결국에는. 자, 그 다음에 이 미세 중력 렌즈 현상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미세 중력 렌즈라고 하는 거는 일단은 중력 렌즈는 자, 이런 거죠. 그러니까 중력이라고 하는 거는 모든 질량을 가진 물체에는 다 작용을 하게 되는데, 관측자하고 시선 방향에 별이나 또는 은하처럼 아주 질량이 큰 천체가 우리가 보려는 별, 여기가 관측자, 요 사이에 뭔가 아주 거대 질량의 블랙홀이라든가 아니면은 은하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으면 대신 나란해야 되겠죠. 가까운 천체의 중력으로 인해서 얘가 주변 공간을 왜곡시켜요. 그러니까 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질량이 아주 큰 물체의 주변은 공간이 휘고 그 휜 공간을 따라 빛이 이동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마치 스폰지를 보통 표현을 해주잖아요. 이렇게 스폰지를 두고 스폰지에다가 무거운 쇠구슬을 두게 되면은 이 쇠구슬의 무게 때문에 스폰지가 어떻게 돼요? 이렇게 움푹
들어가 버리는 현상이 일어나잖아요. 이런 것처럼 이 공간도 어떻게 돼요? 휘어요. 공간이 휘고 그 휜 공간을 따라 빛이 진행을 하니까 빛이 마치 볼록 렌즈에 의해서 굴절이 되는 것 같은 현상이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얘가 별빛이 직진을 해야 되는데 공간이 휘어버리니까 빛은 어차피 직진하기 때문에 빛 자체가 휘지는 않아요. 휘어진 공간을 따라 직진하다 보니까 별빛이 이렇게 모여버려요. 그래서 볼록 렌즈처럼 빛을 모아주는 효과가 아주 질량이 큰 물체가 중간에 있다라고 하면은 나타나는구나 라고 해서 이거를 중력 렌즈 효과 또는 중력 렌즈 현상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건 이제 아인슈타인이 이 주장한 주장이고 실제로도 나타나고 있죠. 그래서 두 천체가 같은 시선 방향에 있었을 때, 두 천체가 지구 관측자가 봤었을 때 같은 시선 방향에 있었을 때 뒤쪽에 있는 천체에서 오는 빛이,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거는 이 뒤쪽에 있는 먼 천체의 별빛을 관찰을 해주는 거예요. 앞쪽에 있는 별이 이렇게 지나가요. 우리가 보고 있는 건 이 뒤에 있는 먼 배경별이라고 하는 이 별의 별빛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 별이 없었을 때는, 없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이 별빛이 그냥 이렇게 직진해서 진행을 할 건데 중간에 이렇게 별이 있어 버리면 이 별에 의해서, 이 별이 질량이 아주 크니까 여기 주변 공간에 왜곡, 즉 공간이 휘어버리게 되고 그 휜 공간 때문에 별빛이 오다가 어떻게 돼요? 이렇게 휘어져서 모여요. 마치 볼록 렌즈를 통과한 것 같이 이렇게 휘어서 모이니까, 빛이 모이니까 평소에 보이는 것보다 어떻게 보이겠어요? 더 밝게 보인단 말이에요. 별빛이. 뒤에 있는 별빛을 우리가 평소에 볼 때보다 앞에 있는 별이 지나가면서 렌즈 효과를 나타내 주면은 별빛이 오는 것보다 모여버리니까 좀 더 밝아 보인단 말이죠. 그래서 앞쪽의 별의 중력에 의해 미세하게 막 어마어마하게 드라마틱하게 밝아지는 거는 아니지만 관측을 해보면 유의미하게 밝기가 밝아졌다라는 거는 관측이 가능해요. 그래서 미세하게 굴절돼서 뒤쪽 천체의 밝기가 변해요. 그래서 이때 앞쪽 별이 행성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별이 여기서 만약에 돌아가고 있는, 여기 주변을 공전하고 있는 행성이 하나가 있으면 얘도 뭔가 아주 미세하게나마 뭘 나타내요? 중력 렌즈 효과를 나타낼 수는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행성의 중력에 의해 추가적으로 렌즈 효과가 나타나서 밝기가 한번 딱 스파이크 되는 현상이 벌어지게 될 거예요. 즉 만약에 그냥 이렇게 별만 있고 행성은 없고 이 앞을 별이 먼 천체의 별빛을 보는데 쭉 지나가고 있으면 이 별이 진행 방향에 없었을 때랑 이렇게 들어왔을 때랑 지나갈 때 보면은 딱 일직선이 되면 별빛이 어떻게 나타나요? 이렇게 최대로 갑자기 밝아지는 시점이 나타나게 돼요. 여기가 바로 중력 렌즈 효과 때문에 그런데, 만약에 얘가 행성을 가지고 있으면 별이 여기 있다가 여기로 오고, 그러면은 여기서 행성이 돌고 있으면 이 행성이 여기 지구 관측자하고 천체, 우리가 보고 있는 배경별 사이에 중간에 한번 올 때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밝아졌다가 어두워졌다가 한번 스파이크가 빡 튀어요. 아주 짧게. 이거는 왜 그러냐면 중심에 있는 별은 질량도 크고 크기도 커서 중력 렌즈 효과도 클 테지만 주변에 돌고 있는 행성 같은 경우에는 크기도 작고 어떻게 돼요? 질량도 작으니까 중력 렌즈 효과도 그만큼 작게 나타날 거란 말이에요. 하지만은 어쨌든 밝기 변화가 아주 작게라도 한번 나타나니까 이런 밝기 변화를 통해서 뭐다? 이 별을 돌고 있는 뭐가 있구나? 행성이 있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낼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근데 누차 강조하지만 이 앞으로 이동하고 있는 별의 밝기를 보는 게 아니라 이 뒤쪽에 있는 먼 천체, 즉 배경별의 밝기 변화를 보는 거예요. 이걸 보는 게 아닙니다. 학생들이 이 별의 밝기를 보는 걸로 헷갈리는데 이걸 보는 게 아니라 이 뒤에 있는 요 먼 천체 배경별의 밝기 변화를 관찰을 해주는 거고, 앞을 지나고 있는 별이 중력 렌즈 효과를 나타내 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얘는 행성의 공전 궤도 면하고 관측자의 시선 방향이 꼭 이렇게 아까처럼 나란하지 않더라도, 이렇게 나란하지 않더라도
행성을 발견할 수 있어요. 나른하지 않아도 여기 있더라도 어차피 이 공간은 다 휘니까 밝기 변화의 폭 차이는 있더라도 꼭 어떻게 돼? 이게 수평으로 여러분들이 보는 거하고 나란하지 않고 이게 수직으로 돌고 있더라도 어떻게 돼요? 어차피 이 앞에 있는 왜곡된 공간을 지나서 별빛이 오기 때문에 관찰이 가능돼요. 그래서 발견할 수가 있어요. 지구와 같이 질량이 아주 작은 행성과 공전궤도 긴 반지름이 큰 행성을 탐사를 할 때 아주 유리합니다. 어찌됐든 한 번의 변화는 나타나니까. 자, 그런데 문제는 이 앞에 우리가 이 관측하는 별 앞을 뭔가가 천체가 한번 지나가야 된다란 말이에요. 결국에는. 왜? 모든 별들도 다 뭘 하고 있어요? 공전을 하고 있기 때문에. 태양도 실제로는 은하핵 주변을 공전을 하고 있어요. 근데 워낙 이제 속도가 느리니까 실제로는 빠르지만 우리가 느끼기에는 못 느낄 정도로 느리게 움직이고 있는 거죠. 워낙 크기가 크니까. 그래서 이 앞을 딱 지나가는 순간을 포착을 해야 되니까 외계 행성계가 먼 천체 앞, 배경별 앞을 여러 번 지나가지를 않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관측을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지나갈 것 같다라고 하는 후보군을 정해놓고 앞을 계속 관측하고 있으면 지나갈 때 관측을 해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항상 하늘을 관측을 해야지 관찰을 해낼 수가 있게 돼요. 그래서 아무래도 확률적으로 좀 낮다 보니까 다른 두 방법, 앞에서 했던 시선 속도 변화 또는 그 식현상을 이용한 것보다는 자주 발생하는 일은 아니라서 발견된 외계 행성계의 숫자 자체는 어떻게 된다? 더 적게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자, 그 다음에는 이제 가장 직관적이고 가장 단순한 방법은 직접 촬영하는 방법에 해당이 됩니다. 이게 지구에서도 촬영을 하기는 하지만 지금 이제 우주 만환경들이 나가 있잖아요. 뭐 허블은 너무 이제 오래됐고 이제 얼마 전에 쏜 제임스 웹 우주 만환경도 나가 있죠. 그래서 원리는 중심별의 밝기가 행성에 비해서 너무 밝아요. 그래서 어떻게 봐야 되냐면 우리가 수성을 관측을 하려면 태양이 너무 밝기 때문에 옆에 있는 수성이 작기도 작지만은 이 태양이 너무 밝아서 수성이 있는지 없는지 잘 몰라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필터를 씌우든지 태양 쪽을 이렇게 판을 놓고서 가려요. 그러면 별빛이 관측자가 봤었을 때 가려지니까 옆에 있는 조그마한 수성이 보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중심별을 가려요. 필터로 이렇게 가려가지고 행성을 찾아냅니다. 그다음에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러냐면 주변에 너무 밝은 게 있으면은 나머지가 잘 안 보여요. 그러니까 밤하늘에 별을 보고 싶으면은 보름달이 뜰 때는 여러분들 별을 찾기가 힘들어요. 왜 그러냐면 달빛이 생각보다 대단히 밝아요. 그러니까 얘가 너무 밝으니까 주변에 있는 별들이 아주 희미한 별들 같은 경우는 안 보여요. 만약 그런 걸 보려면은 보름달이 있는 부분을 이렇게 가려주고 주변을 본다라고 하면은 그 별빛에 가려진 다른 별들을 볼 수 있는데 그런 것처럼 특정 별을 가리고 항성을 가리고 행성을 찾기도 합니다. 그다음에 사진으로 행성의 존재를 확인할 수도 있고 분광, 그러니까 스펙트럼 분석을 해가지고 대기 성분도 알 수가 있는데 지구에서 중심별까지 거리가 너무 멀면 직접 촬영해서 행성을 관측하기는 실제로는 어려워요. 실제로 우리가 보는 별빛도 뭐 몇만 광년 전에 나온 빛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거는 직접 촬영하는 거는 이게 쉽지는 않은 방법이죠. 특히나 가시광선으로. 그래서 외계 행성의 특징은 왜 탐사를 하느냐? 즉 태양계의 형성 과정에 대한 단서. 그러니까 태양계가 형성이 된 것처럼 외계 행성들도 똑같이 만약 형성이 됐다면 같은 방법으로 또는 같은 원리로 행성이 항성 주변을 공전하고 있을 거고 그런 행성계가 외계에도 있을 것이다. 우리 태양계만 특별하지 않다면 해서 단서도 제공받고 지적인 외계 생명체가 만약에 있을지 없을지도 보고 그래서 우주로 활동 영역을 넓히기 위해서 생명체 탄생의 시작점을 알아보기 위해서 특히나 많이 관찰을 합니다. 특히나 태양계에 있는 다른 위성이나 행성에서도 이 사람이 살 수 있는지 또는 그 안에 생명체, 그러니까 생명체라고 하는 게 아주 미생물만 살아 있더라도 생명체이긴 한 거니까 또 우리 같은 인간 같은 지적 생명체는 또 별개의 이야기고요. 그죠? 그다음에 외계 행성체 탐사는 지구와 같이 크기가 작고 암석으로 된 지구형 행성을 찾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어요. 왜? 지구형 행성 같은 행성이 있으면은 거기도 생명체가 있고 지구처럼 똑같이 생명체가 발생을 하고 진화를 해왔는지
또는 다른 형태로 있는지 알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케플러 우주만환경, 외계 행성을 탐사할 목적으로만 발사한 게 케플러 우주만환경이에요. 2009년에 발사됐고요. 지구와 크기가 비슷하고 중심별과의 거리가 적당하면, 이게 적당하다라는 소리는 뭐냐면, 적당해야 액체 상태의 물이 존재를 할 수가 있고, 액체 상태의 물이 존재할 정도의 적당한 온도를 가지고 있어야 생명체, 어쨌든 모든 생명체는 지구도 그랬고 물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액체 상태의 물이 존재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결국에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예요. 생명체가 있을까 없을까에 대한 기준이 되는 건 액체 상태에 물이 존재를 하느냐 하지 않느냐란 말이에요. 그래서 적당한 거리를 가지고 중심별 주위를 약 1년에 한 바퀴 지구와 비슷하게 공전하는 외계 행성을 찾고 있어요. 그래야 생명체가 존재할 가능성이 가장 높으니까. 그래서 탐사 초기에는 질량이 크고 중심별하고 가까운 행성이 주로 발견되었지만, 왜 그러냐면은 크기가 크고 질량이 중심별하고 가까워야 시선 속도 변화든 식현상의 등이 어떻게 나타나요? 좀 더 크게 나타나니까. 그때는 관측 기술 자체도 지금보단 좋지 않았으니까. 그러다가 우주만환경이 발사하고 정밀한 관측이 가능해지면서 지구와 크기나 질량이 비슷한 행성과 중심별에서 좀 먼 천체의 발견도 많이 보고 있게 됩니다. 그래서 밑에 보면은 외계 행성계의 특징들, 뭐 어떤 종류로 발견을 해왔는지, 어떤 방법으로 발견을 했고, 발견한 행성들의 크기 또는 개수들이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들이 나와 있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제법 컸지만 요새는 지구랑 비슷한, 태양하고 비슷한 중심별을 갖고 있는 행성계들이 주로 많이 관측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뒤에 개념화기 문제 한번 같이 풀어보도록 합시다. 자, 외계 행성 탐사에 대한 방법으로 옳은 것은 O, 틀린 것은 X, 답은 OOXX5예요. 이 두 개가 틀렸는데, 외계 행성이 식현상을 일으키면 중심별의 밝기가 밝아지는 게 아니라 감소합니다. 그 다음에 행성의 반지름이 클수록 밝기의 변화량이 어떻게 돼요? 커지죠? 그러니까 밝기 변화량은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행성의 반지름이 n배가 돼버리면 중심별의 밝기 변화량은 n제곱배로 감소해요. 그러니까 밝기가 감소하는 게 아니라 밝기의 변화 폭이 커지는 겁니다. 그 다음에 2번은, 자, 행성과 중심별 중 A와 B에 해당하는 거. 자, 공통 질량 중심으로 가까이서 돌고 있는 A가 뭐가 되는 거예요? A가 중심별. 바깥에 돌고 있는 B가 행성, 이렇게 해당이 되는 거고, A와 A' 중 중심별의 스펙트럼에서 청색편이가 나타나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중심별이 관측자, 지구 쪽으로 다가오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이 공전 방향을 보면은 A 같은 경우에는 현재 이렇게 관측자 쪽으로 다가오고 있는 시선 속도 변화고, 여기 A-는 뒤로 멀어지고 있는 시선 속도 변화이기 때문에 청색 편의가 나타나려면 가까워지는 어디여야 됩니까? A여야 되겠죠. A였었을 때 행성은 어디로 가요? 이렇게 뒤로 가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그림은 식현상을 관측해서 외계 행성을 탐사하는 방법을 나타낸 것인데, A에서 C 구간 중 행성 전체가 중심별을 가렸을 때 C죠. 그래서 중심별의 밝기가 가장 어두워지는 구간 어디에 해당이 됩니까? C에 해당이 됩니다. 그 다음에 4번. 외계 행성 탐사 방법 중에서 요거는 바로 뭘 이용하는 겁니까? 별이 있고 미세 중력 렌즈 효과를 이용을 해주는 거잖아요. 그죠? 따라서 뒤쪽에 있는 별빛이 앞쪽에 있는 별의 중력에 의해 미세하게 굴절되는 미세 중력 렌즈 효과를
사용을 하게 되는 거고요. 이때 앞쪽 별이 행성을 가지고 있다면 뭐의 중력으로? 행성의 중력으로 한 번 더 나타나죠. 그러니까 별만 있으면 이렇게 배경별 앞을 지나갈 때 이 가운데서 이렇게 딱 한 번만 최대 밝기 변화가 나타나지만 이렇게 행성을 가지고 있으면 별이 지나가더라도 행성이 이 앞을 지나갈 때 한 번 여기서 어떻게 돼요? 이렇게 스파이크처럼 밝기 변화가 한 번 더 나타나서 행성의 존재 여부를 알 수 있는 게 바로 미세 중력 렌즈 효과입니다. 그리고 지금 나와 있는 것처럼 미세 중력 렌즈 효과로 볼 때는 이 별과 행성의 공전 방향이 관측자의 시선 방향하고 이렇게 수직이 되더라도 관측을 해서 알아낼 수가 있게 됩니다. 외계 생명체 탐사하고 활동의 봅시다. 자, 그러면 이제 외계 생명체의 탐사를 왜 하느냐? 자, 행성이나 위성에 직접 탐사정을 보내서 탐사를 하는 방법. 요새 이제 어디도 가 있어요. 화성에서는 돌아다니고 있어요. 예. 자, 태양계 행성 중에서 지구와 가장 비슷한 화성에 소저너, 큐리오시티 등을 보내서 물하고 생명체가 있는지를 조사를 해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구의 극한 환경, 극지방이라든가 아주 건조한 사막 지역에 사는 생명체를 연구하고 생명체가 생존할 수 있는 조건을 연구를 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구에 떨어진 운석을 분석을 해서 간접적으로 외계 생명체가 사는 지역에서 왔었는지 아닌지 등을 확인해 줄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는 이제 그 밖에 이제 생명체를 탐사하는 방법 중에는 뭐가 있냐면 전파 만환경을 이용을 해서 전파 만환경으로 외부에서 계속해서 오고 있는 전파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걸 세티 프로젝트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외계 지적 생명체가 있는지를 찾아내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이 외계 지적 생명체가 전파로 신호를 보낸다는 가정하에 전파 만환경에서 수신한 전파를 분석을 해서 인공적인 전파를 찾는 활동. 그러니까 일반적인 행성이나 이런 데서 오는 게 아니라 어디서 외계 생명체가 보낼 법한 뭐를요? 전파를 계속해서 받아보려고 노력을 하는 겁니다. 잠깐만. 그래서 이 세티 프로젝트로 외계 직접 생명체가 우주 공간에서나 오는 전파가 아니라 어떤 외계 생명체가 신호를 보낼 거다. 그 이상 신호가 있는지 없는지를 계속해서 확인을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는 우주 만환경을 이용해서 생명 가능 지대에 속한 외계 행성을 계속해서 관측을 하는 겁니다. 행성의 대기 성분을 분석을 해서 생명체가 존재할 수 있는 환경인지 아닌지, 지구랑 유사한 곳인지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파악하는 연구가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왜 보느냐? 지구의 생명체가 어떻게 탄생을 해서 진화했는지 연구하는 데 도움이 돼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생명의 최초 탄생을 설명하는 여러 가지 이론들이 있고 이것들이 진화에 되는 과정을 어느 정도는 설명을 하는데 그 중간 고리가 약간 빠진 부분이 있어요. 이제 그런 부분을 어떻게 메꿀 것인가에 대한 부분으로도 중요하고요. 뭐 우주에 대한 호기심도 해결하고 기후변화, 환경오염 등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실마리도 얻을 수가 있고 인류 과학 문명을 더 발전시켜서 뭐 생활을 편리하게 할 수 있다라고 돼 있는데 이건 왠지 그들만의 리그 같죠. 우리는 아무 관심이 없잖아요. 저기에 대해서. 그죠? 자, 여러분들 286부터 일단 288까지 한번 풀어봅시다. 자, 개념 확인 문제부터 한번 봅시다. 자, 1번은 뭐라고 불러져요? 생명 가능 지대라고 얘기를 해주죠. 그 다음에 2번은 중심별에 뭐의 영향을 제일 많이 받아요? 광도죠, 광도. 그 다음에 중심별의 광도가 클수록, 그 다음에 중심별과 행성 사이의 거리가 너무 가까우면은 행성의 물은 다 무슨 상태로 존재합니까? 기체 상태로 존재를 하죠. 태양계 행성 중에서는 누가 생명 가능 지대에 속하게 됩니까? 여러분들? 생명 가능 지대에 속한
행성 누가 있어요? 지구밖에 없죠. 그죠? 그 다음에 3번은 XXX555입니다. 자, 그 다음에 4번은 주결성은 질량이 클수록 광도가 크고 수명은 짧습니다. 주결성의 중심별의 질량이 클수록 생명가능 지대는 중심별에서 멀죠. 광도가 크니까 생명가능 지대의 폭은 넓어집니다. 그 다음에 생명이 탄생해서 최초의 생명체가 출현하는데 약 10억 년 걸린다고 할 때 외계 생명체를 탐사하기 위해서는 A하고 B 중에서 A가 B가 더 적당하죠. 그죠? A는 수명이 어떻게 됩니까? 너무 짧죠. 그죠? 네. 자, 그 다음에 봅시다. 5번은 세티 프로젝트는 뭘 탐사하는 겁니까? 외계 지적 생명체요. 외계 지적 생명체를 탐사하는 연구 계획을 통틀어 부르는 말이다. 뭐예요? 누가? 외계 지적 생명체가 전파로 신호를 보낸다는 가정하에 전파 만원경이죠. 네. 그 다음에 대표자료 분석 보자. 자, 가는 뭘 이용하는 겁니까? 시선 속도의 변화를 이용을 해주는 거고, 나는 식현상을 이용을 해주는 거고, 얘가 미세 중력 렌즈 현상을 이용을 해주는 거죠. 그 다음에 2번은 OXOXX입니다. 그 다음에 그린 가와 나는 최근까지 발견된 외계 행성의 물리량을 분석해서 그래프로 나타냈죠. 자, 가에서 외계 행성 발견에 가장 많이 이용이 된 거는 뭘 이용한 겁니까? 시선 속도 변화랑 식현상 두 가지가 가장 많이 외계 행성을 찾는데 활용이 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나에서 외계 행성에 발견되는 중심별의 질량은 태양의 몇 배 정도인가? 나에서 보면은 제일 외계 행성 수가 많이 보이는 게 어디에서 어디 사이가 제일 많이 보여요? 보통 여기죠? 여기 사이가 제일 많이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0.8에서 1.4배 사이가 제일 많이 보이죠. 구간으로 본다라고 하면은. 그 다음에 3번은 OXO입니다. 네. 그 다음에 생명가능지대. 자, 생명가능지대는 중심별 주위에서 물이 액체 상태로 존재할 수 있는 거리 영역이고, 광도가 주결성의 중심별의 질량이 클수록 광도는 크죠. 중심별의 광도가 클수록 별에서 멀어지게 됩니다. 그 다음에 2번은 지구죠. 그 다음에 3번은 OXOX에 해당이 됩니다. 네. 그 다음에 4번. 자, 그림은 HR도에서 별 주기율성의 질량과 수명을 나타낸 것인데, 자, OBAFGKM 순으로 가면서 분광이 나타나고 질량은 크고 작죠. 표면 온도는 이쪽은 높다, 이쪽으로 와서 낮다. 광도는 크다, 작다. 별의 수명이 길다, 짧다. 네, 이렇게 보면은 되겠죠. 그 다음에 2번. 프록시마는 광도가 매우 작기 때문에, 그죠? 행성이 생명가능지대에 속하기 위해서는 프록시마로부터 거리가 가까워야 되겠죠. 그 다음에 3번은 스피카는 수명이 짧아서, 스피카를 중심별로 하는 외계 행성은 생명체가 탄생하고 진화할 시간이 부족하게 나타나게 됩니다. 그 다음에 4번은 XOX에 해당이 됩니다. 네. 자, 289페이지 내신 만점 문제 답 맞춰봅시다. 자, 1번은 3번, 2번에 3번. 자, 그 다음에 3번은
중심별의 시선 속도 변화를 이용해서 외계 행성을 탐사할 때 행성의 질량이 크면 클수록 탐사에 유리한 까닭은 행성의 질량이 크면 클수록 어떻게 돼요? 이게 중심별과 주변을 돌아가는 공전하는 행성은 둘이 공통 질량 중심이라는 거를 기준으로 해서 같이 회전을 한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행성의 질량이 클수록 이 공통 질량 중심이 행성 쪽으로 치우쳐서 중심별의 움직임이 커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시선 속도 변화가 더 크게 나타나게 되는 거죠. 결국에는. 자, 다음에 4번은 1, 5번에 4, 6번에 4, 7번에 3, 그 다음에 8번은 자, 먼 별의 천체 밝기 변화를 이용을 해서 별 주변의 외계 행성을 탐사하는 미세 중력 렌즈 효과, 그죠? 네, 미세 중력 렌즈 현상이죠. 네, 미세 중력 렌즈 현상인데 이 탐사 방법의 특징과 한계점을 한 가지씩 서술을 하시오. 자, 일단은 특징은 뭐예요? 이 경우는 이 행성과 별의 공전궤도면이 누구하고? 관측자하고 나란하지 않아도 어떻게 돼요? 관측이 가능합니다. 식현상이나 시선 속도 변화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어떻게 돼야 돼요? 공전궤도면이 관측자의 시선하고 나란해야지 가능한데 얘는 공전궤도면이 관측자의 시선 방향과 나란하지 않아도 관측이 가능해요. 공전궤도면이 관측자의 시선 방향과 나란하지 않아도 관측이 가능하고, 그 다음에 행성의 질량이 작아도 관측이 가능합니다. 네, 행성의 질량 자체가 작더라도 가능해요. 그리고 공전궤도 반지름이 아주 큰 행성 같은 경우에도 관측이 가능한 이런 장점을 갖고 있는데, 얘가 매번 별이 먼 천체 앞을 지나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게 관측할 때마다 매번 매번 별이 먼 천체 앞을 지나지는 않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관측은 불가능합니다. 요런 장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9번은 3번, 10번에 2, 11에 3, 12에 2, 13에 2, 14에 1, 15에 5, 그 다음에 16번은 태양계에서 지구에만 유일하게 생명체가 존재하는 까닭을 3가지만 써라 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일단은 첫 번째로는 뭐예요? 태양부터의 거리가 적당해서
뭐가 존재한다? 액체 상태에 물이 존재한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적당한 대기로 온실 효과가 일어나서 지구의 일교차가 크지 않다. 네. 이거 말고 또 하나 또 특징은 자전축이 적당히 기울어서 공전을 해서 계절 변화가 너무 크지 않게 나타나게 된다. 그죠? 그 다음에는 자기장이 존재해서 외부 유해 우주 광선을 차단을 시켜준다. 뭐 이런 것들이 이제 특징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죠. 여기에 그 다음에 17에 3, 18에 1, 19에 5번입니다. 네. 질문 있습니까? 7번이요. 7번이요? 네. 자, 그린 가는 A 앞에 별 B가 이동하고 있는 모습을 이때 A의 밝기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A의 밝기 변화가 여기서 이게 한번 밝다가 중간에 한번 뽁 이렇게 올라오는 이런 형태로 되어 있을 거예요. 그래프 그림 모양 자체가. 그러니까 이거 처음에는 딱 요 중앙에 이 별이 지날 때 요 먼 천체가 미세 중력 렌즈 현상 때문에 빛이 모여서 이렇게 밝은 거고, 여기서 갑자기 한번 뽁 튀는 거는 요 주변에 돌고 있는 행성이 얘가 지나가더라도 이 행성 때문에 미세 중력 렌즈 현상이 한번 일어나서 한 번 더 다시 빛이 모이게 되는 거다라고 해석을 해줄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A별의 밝기 변화는 B에 의한 미세 중력 렌즈 현상 때문에 나타나는 거 맞고요. 그 다음에 나에서 A와 B가 관측자의 시선 방향으로 이렇게 일직선일 때, 그러니까 정확하게 일직선에 놓여 있어야 가장 중력 렌즈 효과가 잘 나타나게 되는 거기 때문에 니은도 맞아요. 그런데 나에서 B는 A가 아니라 B. 얘가 있는 게 아니라 여기 주변에 돌고 있는 요 행성 때문에 모이게 되는 거라서 A가 아니라 B예요. 네. 그 다음에 또 없어요? 응. 자, 그 다음에 실력업 1번에 3, 2번에 3, 3번에 4, 4번에 2번입니다. 질문? 없어요? 자, 그러면 뒤에 단원 마무리, 중단원 마무리 봅시다. 자, 1번에 3, 2번에 5, 3번은 2, 4번에 1, 5번에 2, 6번에 5, 7번에 5, 8번에 5, 9번에 2, 10번에 5, 11에 4, 12에 2, 13에 3, 14에 3. 그 다음에 15번. 그림은 별 가와 나를 관측해서 파랑, 흰색, 노랑, 붉은색 영역에 분포하는 에너지의 상대적 세기를 나타낸 거래요. 그러면은 둘 중에 표면 온도가 더 높은 별, 보면은 나는 파란색 계열의 에너지가 더 세고 얘는 노란색 계열의 에너지가 더 세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빛 필터에 통과하는 파장이 더 훨씬 더 많은 누가? B가 나가 더 높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죠? 나고 그 이유는 고온인
청색과 흰색의 파장의 에너지 세기가 세기 때문에 그래요. 네. 자, 그 다음에 16번은 자 A부터 E의 표면 온도하고 절대 등급을 HR도에 나타냈대요. 반지름이 가장 큰 별은 자, 표면 온도하고 광도상에서 반지름이 제일 큰 거, 절대 등급. 여기가 광도가 큰 거고, 이렇게가 주결성에 해당이 되고, 그쵸? 이 위로 갈수록 거성으로 올라가게 되는 거잖아요. 그쵸? 이 중에서 가장 반지름이 큰 별은 누구에 해당이 됩니까? C가 되겠죠. C가 되는 이유는 표면 온도는 낮은데 절대 등급이 큰 걸로 봐서는 어떻다? 예, 반지름이 크다라고 해석을 해줄 수가 있겠죠. 그죠? 그러니까 광도는 어떻게 돼요? 광도는 구해주려면 뭐예요? 온도의 별의 광도는 뭐에 비례해요? 별의 반지름의 제곱에 비례하고 표면 온도의 4제곱에 비례해주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온도는 낮은데 광도가 큰 걸로 봐서는 반지름이 크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그죠? 자, 그 다음에 17번. 태양의 질량이 현재보다 매우 커진다라고 가정을 할 때 태양의 진화 과정은 어떻게 될 것인가? 태양은 현재 질량 정도로 가지면 뭐가 돼요? 적색 거성이 돼서, 그죠? 행성상 성운하고 백색 외성으로 쪼개지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만약에 매우 커진다라고 가정을 하면은 초거성 진화 초신성 예, 폭발을 하게 될 거고요. 따라서 어느 정도 커지느냐에 따라 달라지겠지만은 중성자별이 되거나 아니면은 블랙홀이 되겠죠, 결국은. 네. 다음에 18번. 가와 나는 외계 행성을 탐사하는 방법을 나타낸 것이다. 외계 행성의 존재를 탐사하기 위해서 관측해야 하는 것은 여기서는 뭐예요? 먼 천체의 밝기 변화죠, 결국에. 그죠? 네. 미세 중력 렌즈는 먼 천체의 밝기 변화. 그다음 여기서는 이 별의 시선 속도 변화. 그러니까 더 정확하게는 별빛의 스펙트럼 편의량. 예, 이거를 관측해 주면 되겠죠. 자, 질문 있어요? 중단원 마무리 질문. 없습니까? 없으면 이제 수능 실전 문제. 자, 1번은 2, 2번에 2, 3번에 4, 4번에 3, 5번은 2, 6번에 2, 7번에 2, 8번에 1, 9번에 2, 10번에 2, 11에 2, 12에 3번입니다. 네. 자, 질문. 9번이요? 네. 보자, 9번. 어디? 자, 그린 가는 원궤도로 공전하는 어느 외계 행성에 의한 중심별의 밝기 변화를, 이거는 밝기 변화 중에서 뭘 이용하면 식현상을 이용을 해주는 거예요. 나는 1에서 6 중에 어느 한 지점부터 일정 시간 간격으로 관측한 중심별의 스펙트럼을 순서대로 나타낸 거래요. 최대 편의량이다 라고 나와 있는데, 지금 보면은 이 상태가 어느 상태냐면은 중심별 앞을 이렇게 지나가고 있는 상태예요. 지금 그래서 밝기가 줄어들고 있는 상태고, 이렇게 되면은 얘가, 그러니까 우리 앞에서 봤었을 때는 이렇게 되겠죠. 여기가 별이면
관측자가 여기서 갔었을 때 요 앞을 지금 이렇게 지나고 있는 상태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쪽 얘는 청색, 여기가 이렇게 되면은 청색 편의가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A 같은 경우는 어떤 경우예요? 별이 다가오는 경우고, 여기서는 적색 편의가 일어난 걸 봐서는 멀어지는 경우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가의 T3에서 관측한 스펙트럼은 나에서 C에 해당이 된다라고 돼 있는데, 지금 보면은 여기가 요 앞이라고 치면, 여기를 T2라고 치면 여기가 T3, 여기가 뭐가 돼요? T4, 여기가 T5, 다시 여기가 T6 이렇게 될 거란 말이에요. 한 바퀴를 돌아오기 때문에. 그러면 이 상태에서 여기로 가면 별은, 행성은 뒤로 갈 거고, 여기 있는 중심 별은 어디로 올 거예요? 다가올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뭐가 나타나야 돼요? 청색 편의가 나타나야 되니까 C가 아니라 A가 나타나야 되겠죠? 결국에. 그죠? 자. 가의 T3에서 관측한 스펙트럼 나에서, 청색 편이니까 A에 해당이 돼야 되겠지. C가 아니라. 그죠? 그 다음에 행성의 반지름이 크면 클수록 가에서 기역은 커진다. 요거는 맞죠. 왜 그러냐면 행성의 반지름이 크면은 식현상으로 가려지는 면적이 커지니까 밝기 변화가 크게 나타날 거란 말이에요. 따라서 이거는 맞아요. 그 다음에 같은 조건에서 행성의 질량이 2배가 되면은 델타 람다는 2분의 1배가 된다가 아니라 행성의 질량이 2배가 돼버리면 어떻게 돼요? 행성의 질량이 2배가 돼버리면 공통 질량 중심이 약간 행성 쪽으로 치우치게 될 거예요. 그러면은 얘의 시선 속도 변화가 어떻게 돼요? 더 커지는 거는 맞아요. 그럼 더 커지니까 파장 변화량은 어떻게 돼야 돼요? 더 커져야죠. 그러니까 움직이는 폭이 커지니까 질량이 2배가 되면 델타 람다는 일단은 줄진 않아요. 증가하는데 그게 얼마나 증가할지는 정확하게는 몰라요. 2분의 1배가 그러니까 줄어든다라는 말 자체가 틀린 거예요. 그냥. 알겠어요? 늘어나야 돼요. 저거는. 네.